자,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작품이고요. 두 가지 배경 지시. 첫 번째, 이 시는 김현승 시인이 자식을 잃고 아들이 죽었어요. 어디 있나요? 아들을 잃고 쓴 시입니다. 맞죠? 아들의 어떤 상실이에 적은 시다. 두 번째, 김현승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제목이 왜 눈물인지 알겠지? 맞지? 근데 여러분들 보통 건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선 시를 쓰기 싫겠죠, 맞죠? 아직 죽었는데. 근데 쓴다면 뭡니까? 슬프다, 맞죠? 그런 쓰는데 이 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는 뭐냐면 여러분들, 김현수님도 많은 눈물 흘리겠죠.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맞지? 안 흘리면 많이 안 되지. 근데 그 흘리는데 그 눈물에 대해서 뭐냐면 눈물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마냥 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 눈물을 빚어내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 시는 눈물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입니다. 왜냐면 이 시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만약 이 시를 그냥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이 어디선가 배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시를 그냥 만약 수능에서 만났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뭔 얘기 같은지.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 제목이 눈물인데 이 시의 본문에 눈물이라는 시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없어요. 나온다 이 말이야. 있지? 어디 있노? 나의 눈물. 어디? 맨 마지막 행에 있죠, 맞죠? 방금 나의 질문은 낚시였습니다. 없는 줄 알았지. 하지만 맨 마지막 행에 있지. 그 앞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가 뭔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잡힙니까, 뭔가? 네. 그 성우 읽어보자. 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한테. 예수한테? 신세한테. 예수님께라고 하네. 예수님께라고 해야지. 전 종교가 없는데. 없어도 기본 신인데. 나중에 죽었는데 만약 알고 보니까 기독교 많이 못해봤네. 니가 그것 때문에 니 큰일 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신일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네가 신이라고? 사인이네, 사인. 다른 사람들은 신일 수도 있잖아요. 정강훈이가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뭔 얘기라고? 그래서 예수에게 신세한테 한다. 예수가 어디 있는데? 당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 지어주시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눈물 만드셨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우는 겁니까? 이렇게 신세한테 한다 이거지? 그냥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 뭔 얘기하냐고. 뭔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오늘 당신한 맞죠? 청자가 있다는 거 발견했네요. 좋습니다. 안 보이는 이상. 안 보인 사람하고. 저 아들 죽었는데 지금 시한테 안 보인 사람하고. 자, 여러분들 상황 얘기만 듣고 이제 난 수업할 거다. 자, 1년 보겠습니다. 도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고저 하면서 맞지? 점점점점점점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시에서 이런 것도 다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옥토는 뭐고 옥토? 또 한자도 있네. 땅 어떤 땅? 비옥한 땅. 잘한다 맞죠?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죠. 맞죠? 이건 땅이야 땅.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어떤 하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슬픔을 환기하는 시이긴 합니다. 슬픔 환기시키는. 여러분들 작은 생명. 여러분들 땅에 떨어진 작은 생명은 뭐가 예상됩니까? 양목. 어? 인간이요 인간. 낙엽. 낙엽. 오 좋아. 인간 꺼지고 또 비. 근데 이 왜 옥토일까? 기름진 땅이니까 기름진 땅이고 비옥한 땅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번식이 잘 된다. 번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은 생명은 뭐 낙엽 있지만 여러분들 비옥한 땅에 떨어뜨리는 생명은 보통 뭡니까? 네. 나중에는 큰 생명이 되는 씨. 씨앗입니다. 그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가. 인간도 맞지 않나요? 어? 아니요. 인간은 어떻게 심는데? 인간도 씨 때가 있잖아요. 어? 이 정도면 수업 방해 아이가? 이 정도면 퇴출시켜야 된다 이거 맞죠? 씨앗 대야. 맞죠. 이거는 좀 너무 학교는 퇴학인데 이거는 거의 언어 폭력이 학폭력이라는 거야 이거는 언어 폭력이지. 그래서 요 작은 생명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연속해서 하나는 땅에 떨어지는 씨앗. 근데 그 씨앗을 생각하면 씨앗의 모양이 뭐가 닮았습니까? 눈물과 닮았죠. 씨앗, 눈물.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연구됐습니다. 눈물이면서 어떤 새 생명을 위한 탄생의 씨앗으로. 미안합니다. 탄생을 위한 씨앗. 근데 이거 전한 건 뭐냐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거죠. 뭐냐면 지금 하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흘린 눈물이 단순한 슬픔이 찌꺼기가 아니고 이것이 옥토에 떨어져서 또 하나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거죠. 점점점 이거는 어떤 그런 소망의 절실함이 담긴 어떤 간절한 어조, 그러니까 기도의 어조와 닮았죠. 여러분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눈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눈물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씨앗이 아닌가. 씨앗이 수습됐다. 너무 눈물 흘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의미를 찾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지? 마냥 올 수는 없잖아 계속. 두 번째 보세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죠. 여기도 이 오직 이뿐 때 이가 대명사인 거죠. 이것이 뭐겠습니까? 눈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눈물은 뭐다? 다시 얘기하면 뭐 흠도 없고 흠 and 티 and 금 이 모두 없습니다. 이 흠, 티, 금 다 뭔지 알죠? 흠이 없다. 이러면 쓰지. 티는 뭡니까? 티. 원지. 얼굴에 뭐 잡티 맞죠? 티 다 많네요. 아직 다 사춘 맞죠? 젊으니까 쌤도 없잖아. 이제 검버섯이 비교죠 나중에. 금 실금 같은 거만 찌는데 실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만큼 어떻다 뭐. 순수하다. 어떤 온전하고 순결한 어떤 이미지죠. 순결한 대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다? 이 눈물이라고 눈물 맞죠? 그러니까 눈물은 어떤 절대적인 순수한 어떤 거죠. 이런 흠도 티도 없는 것이 이뿐이다 할 때 맞죠? 흠도 티도 금도 없는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할 때 이는 뭡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눈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뭡니까? 절대적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티도 없는. 이 1년에서는 어떤 생명,
생명이 어떤 눈물 생명을 맞죠 우리가 연상했다면 이어는 뭡니까? 순수함을 순수함 깨끗한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물이 이렇게 순수한 것이다. 얼마나 그렇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중에서 눈물만큼 그만큼 깨끗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나 눈물하고 침하고 다르잖아 느낌이. 안 그래? 또 뭔 얘기하고 또 몸에서는 또 딴 거 얘기하고 있지. 나쁜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합쳐집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상호 잘 있지만 여기서는 맞죠. 사실은 대상이 어떤 그 청자이자 대상이 누굽니까?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죠. 당신이니까 아까 했지만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테 화자가 신에게 값진 것을 뭔가 자기가 가진 값진 것을 주고 싶은 기라. 그래서 그걸 드리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 드리다는 것은 뭔가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 따지면 이거 드리라 하올 줄 알 때 드리라는 이거는 문법에서 얘기하면 뭐죠? 객체 높임의 특수어이죠, 맞죠,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잖아, 왜? 맞죠? 객체 특수어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어떤 이 드리라는 이 표현은 따로 빼서 얘기하면 드리라는 뭡니까? 드리라 이거는 어떤 절대자 맞죠? 신 절대자를 향한 경건한 자세를 의미한다. 아베지만 화자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할 때 사연 넘어갑니다.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이인 겉도지 깊은. 여러분 나아종 진이인 이런 건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시적화용. 그렇지 맞죠. 나아종 진이인 이런 건 다 시적 허용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나중 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절대자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값진 것을 드리고자 할 때 가장 나중까지 지닌 것이 가장 값진 것이겠죠, 맞지?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눈물. 그것이 오직 이뿐, 맞죠? 이 가장 나중 지닌 것이 오직 또 이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눈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눈물도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값지고 근원적인 것이죠. 가치 있고 근원적인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래서 우선 1부터 4년까지는 화자가 맞죠? 아까도 했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눈물에서 뭡니까? 시인은 여러 가지 어떤 눈물의 어떤 의미를 탄 겁니다. 마냥 있지만 눈물은 슬픔의 어떤 것죠 그런 결과물이지만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 하면서 이 내가 흘린 눈물이 마치 씨앗같이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눈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뭡니까? 온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어떤 그 대상이 아닌가. 또 이 눈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값진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어떤 그 상식적 어떤 그런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의미와 다른 의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 6년을 보세요. 5, 6년은 이것도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 당신 누구였습니까? 맞죠? 꽃과 열매를 이렇게 맞죠? 통제하는 것은 신이겠죠. 절대자입니다. 이 당신이 근데 뭡니까?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하면서 끝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이라는 이 소재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소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도 방금 5, 6년에 보면 여기 대응되는 게 있죠. 예. 꽃하고 열매하고 웃음하고 눈물이잖아.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는 어떻게 함축적 의미가 같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같은 대상으로 엮여야 되죠? 꽃하고 뭐가 같노? 예. 눈물이요. 아니죠. 웃음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당신이 뭡니까? 꽃이 시든 걸 보시고 열매를 맺게 했고
웃음을 만드신 후에 눈물을 냈으니까 맞죠? 이거 봤을 때 꽃과 웃음이 맞죠? 같은 대상이고 또 뭐다? 열매와 눈물이 같은 대상이거든요. 이 작품 안에서는 말입니다. 이 작품 안에서 맞지? 꽃과 웃음은 일시적이 나는 겁니다. 열매는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는 여러분 꽃은 물론 꽃도 안 닿지만 꽃은 금방 피고 지는 존재로서 일시적이 나는다. 그러니까 웃음도 뭡니까? 웃음도 여러분들 보면 웃음도 보면 웃음과 눈물 중에 어느 것이 더 길게 갑니까? 예. 웃음을 막 1분 넘게 웃는 사람 본 적 있나? 그럼 무섭겠지 여러분들. 쌤 만약 여기서 1분 동안 웃는다. 예. 그럼 무섭겠죠. 웃음은 그렇게 막 길게 웃지 않잖아. 웃음은 좀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많이 웃잖아. 안 그런가? 아무리 막 웃기고 해서 막 웃음의 여파가 막 1분간 가는 건 쉽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는 거 뭡니까? 1분, 뭐 1시간 울 수 있지? 예. 그런 적 없나? 예. 쌤 옛날에 학원 초창기 때 어떤 여학생하고 수업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쌤이 별로 안 무섭잖아. 근데 내가 그 학생이 좀 숙제를 안 했길래 내가 그냥 내가 좀 무서운 말로 숙제 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 애가 그때 중2인가 중3이었는데 우는 게나. 숙제 좀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더듬으면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무섭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나의 그냥 낯선 모습 보니 갑자기 놀란 게 그래서 우는 거야. 근데 그 울음이 40분 넘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쌤이 처음에는 나 숙제에서 우는 건 내가 얘기했는데 왜 우냐면서 참 무섭게 하니까 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달랬지. 알았다 뭐 그냥 다음에 열심히 하고. 근데 막 진정하는 척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울어. 진짜 40분 넘게 울었습니다. 계속 수업도 끝났어. 계속 울어 혼자. 내가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지. 그래도 안 돼. 지도니까 이게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도 그냥 우는 거야. 감정이 계속.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엄마 불렀어요. 예. 엄마 부르지 않았다. 엄마를 전화를 했다. 전화해갖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집에 갔나? 이렇게 했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야.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많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럼 가도 지도 그러니까 우는 게 뭔가 좀 마치 막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 보고 자는 이제 한번 끊겠구나. 맞죠. 내가 나한테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든지 안 가면 쪽팔려서 그랬구나. 맞지. 그렇게 다 봤는데 근데 다음 주 와서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막 그게 더 무서워. 울 때보다 더 무서워. 여하튼 그러니까 눈물이 맞죠, 여러분들. 좀 더 길제. 우는 거는 막 솔직히 길게 웃을 수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뭐 이렇게 이 남자는 맞죠. 그러니까 뭐 공개된 장소에서 안 운다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가 있잖아. 쌤도 뭐 잘 안 울고. 하지만 난 집에서 혼자 뭐 이렇게 슬픈 거 보면 난 웁니다. 맞죠? 그럼 안 우나? 우는 게 창피한 거 아니야. 울 때는 웃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남자한테 우는 것을 너무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울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군대 빼달라고. 그건 별개죠. 왜 문제야? 가장 딱 직결되는 문제 아이가? 남자잖아요. 울면 안 되죠. 군대는 안 가겠습니다. 할 말 없다 이제. 딱 걸렸다. 애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와 눈물은 이제 여기 이 시에서는 고귀하고 순수한 가칭. 이거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이 열매의 눈물이 맞죠?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대상이 되겠죠. 꽃과 웃음은 순간적인 어떤 아름다움이고 기쁨일 뿐이고 열매의 눈물, 열매도 뭡니까 역시? 열매도 사실 안에 뭐가 있노? 씨앗이 있죠. 맞지? 열매도 그냥 먹으면 끝인데요, 아니고 열매는 원래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각이고 맞죠? 열매가 뭡니까 이제 안에 씨앗을 통해서 다시 또 후손을 맞지? 계속 이어 나가는 그런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이고 좀 영원한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처럼 눈물도 웃음보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눈물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는 것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슬픔을 통해 얻게 된 삶의 성숙.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슬픔을 겪으면 성숙한 것도 있잖아. 웃음을 통해서 성숙이 잘 이루어지겠나? 슬픔. 뭔가 우리가 슬픈 일을 겪고는 이별. 맞죠? 여자친구 헤어지거나 아니면 또 뭐 더 큰 일이 있죠. 나중에 누군가 죽거나 이런 아니면 또 뭐 실패, 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실패 이런 걸 겪고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내면 성숙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의 가치. 내면의 가치. 웃음은 거짓 웃음 만들기 쉽죠. 맞잖아. 안 웃긴 때 웃을 수 있잖아. 근데 눈물은 뭡니까? 눈물도 그래 거짓 눈물 많은데 웃음보다는 눈물이 좀 더 진실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맞죠. 살면서 거짓말로 우는 건 잘 하지 않. 힘들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 주제 여기 빨간색 적을게요. 자식을 잃은 지극한 슬픔의 종교적 승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방매가와 맞죠? 비슷한 주제의식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제방매가도 뭐다? 루이의 죽음을 불교적 어떤 인식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죠. 슬픔을 승화시킨 숨겨난 삶의 죽음. 그래서 1부터 4회까지는 화자가 어떤 다시 재인식한 눈물의 의미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5회는 뭡니까? 이런 눈물이 뭡니까? 신의 의도이다.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하려고 또 좀 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나한테 눈물을 내가 눈물을 흘리게 내가 눈물을 흘리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가만히 보면 신이 눈물을 줬다는 겁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지금 슬퍼서 흘린 눈물은 신이 의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고귀하다. 그러니까 이 슬픔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그 정도. 자, 오늘 두 작품. 그 다음 여러분들 모의고사 잠깐 봅시다. 모의고사 보시면 아까 모의고사 부분 쭉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갖고 하여간 중요하지만 그 오답풀이나 지문 분석을 유지하고 좀 더 많이 귀찮겠지만 좀 더 많이 하세요. 알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러니까 아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놔두고 싶은데 수업 뭐 숙제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자꾸 놓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법 문제 중에서 11번과 13번이 다 좀 특히 13번은 거의 다 내가 볼 때 13번을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1번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제 보통 11번은 지금 현재 시험
이런 치고 있는 형태에서는 11번이 의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 문제는 자꾸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의문은 의문 체계, 의문 변동에서 딱 정해진 지식이기 때문에 요 의문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틀리면 내가 왜 틀리는가? 아, 내가 이건 뭐가 틀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알고 자꾸 보충해서 이런 각 의문, 단어, 문장 이런 문제는 이제 가급적 안 틀린 방향을 가야 됩니다. 실험 문제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보기에 있는 게 딱 3개의 언어 사례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어떤 언어 의문에 관련된 지식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푸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보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되나 조금 난이도가 있게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수 3개는 갈립, 밟는, 배알이고 1번 보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의문 변동이 3번이 났다. 자, 기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맞히든 틀리든 한번 보세요. 갈립. 갈립이 뭔지 알아? 근데 갈립. 예. 이 갈립이 뜻이 뭔지 알아? 갈색이. 또 딴 의견, 딴 생각. 갈색이 아닙니다. 갈색이를 갈립이고 빨간색 빨립 뭐 이렇게 다 있나? 뭐 그건 아니잖아. 갈리니. 어떤 식물의 잎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거겠죠. 갈대. 맞아, 갈대잎입니다. 갈색 잎은 절 많이 안 돼요. 잠깐만. 해가지고 갈립은 뭡니까? 우선은 여기서 의문 변동이 몇 번 발생이냐? 그럼 이런 거 순서를 봅시다. 우선 뭡니까? 요거부터 합시다. 요건 피해는 뭐다? 교체. 이거 음절 흡수기 중에서 교체되고 그 다음 또 뭐 있노? 일리. 그러니까 갈잎은 결국 합성어죠, 맞죠? 갈 더하기 잎이죠. 네. 그러면 이 갈하고 잎 합쳐지면서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이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니은이 첨가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갈잎 니은 첨가. 그다음 뭡니까? 니은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탄생하자마자 뭡니까? 앞에 니를 만났어. 네. 아씨 하면서 바뀌어야 돼. 갈잎 이렇게 해서 맞아. 바뀝니다. 이렇게 교체 한 번,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 해서 3번의 용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발음은 갈립. 갈립? 마늘? 그럼 그건 갈릭이죠. 갈릭을 갖고 뭐 갈릭 스테이크 이런 거 생각나요. 밟는. 이거 몇 번이고? 닐비의 분들, 이건 이제 우선은 그것부터 생각했죠. 뭐냐면 그 자음군 단순하죠. 네. 닐비은 원래 뭐가 생략됩니까? 탈락됩니까? 리을이요. 원래 비읍이죠. 예. 원래는 비읍인데 요 밟다 요 단어만 뭡니까? 예외적으로 니을이 탈락됩니다. 알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되고 요 탈락 뿅 돼지꼬리. 그다음 뭡니까? 요 비읍 뒤에 니은이 있기 때문에 비읍으로 바뀐다. 니은 바뀌는 비읍만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2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3번, 니은은 2번이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의문동이 3번이라는 거 맞습니다. 2번 기억과 니은에서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선택지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2번에 이런 선택지 표현이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는 이런 걸 만나면 알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2번을 잘 이게 이해를 못해서 틀려놓고 다음에 똑같은 거 틀리는 게 이게 뭡니까? 문제를 푸는 의의가 없는 거죠. 인접한 자음과 조응 방법이 같아지는 음변동이라고 되죠, 맞지? 이게 뭡니까, 그건? 동한대 맞지? 동한대 조응 방법이 같아지는 것은 뭐다? 지금 기억과 니은은 각각 뭐가 발생했습니까? 인접한 자음과 자음 중에서 여기는 아까 여기는 있죠. 여기는 유음아 맞지? 예. 여기는 비읍. 비음아죠. 그러면 유음아나 비음아가 다시 보면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동입니까?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딱 알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음하나 비음하는 뭡니까?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으로 되는 거고, 맞지? 비음하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바뀌니까 좋은 위치가 바뀐 겁니까? 좋은 위치는 얘기했지만 입술 소리 뭐 입술 또 뭐고 혀끝 소리, 센 입 천장, 내입 천장, 목청 소리 이런 거죠, 맞지? 이런 게 바뀌는 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음표에서 왼쪽 선에 있는 거, 그러니까 비음이 되거나 유음이 되거나 이건 다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변동이 맞다. 그러니까 있지만 요 니은이 뭡니까? 구체적이게 할게요. 여기 보세요. 니은이 니을 때문에 니을 됐지. 니은이 니을 되는 거는 니은 니을 둘 다 어차피 혀끝 소리입니다. 위치는 어차피 같아요. 다음 뭡니까? 원래 비음이 뭡니까? 유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좋은 방법 바뀌는 거고, 여기도 뭡니까? 비읍과 미음 둘 다 뭡니까? 어차피 입술 소리죠, 맞지? 둘 다 위치는 같습니다. 다음 뭡니까? 원래 안 울림 소리인 맞지? 안 울림 소리이자 파열 음인 비읍이 울림 소리인 미음을 바뀌었죠. 좋은 위치가 좋은 방법이 맞죠? 니은과 같아진 겁니다. 비음이 된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 이런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변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음에 이런 표현을 만나면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는 걸 있게 만드는 것이 공부입니다. 3번은 기역에서 첨가된 의문과 디귿에서 탈락된 의문은 서로 다르군. 기역에 첨가된 의문은 뭡니까? 지석이 여기보다 우석이 뭐고? 지석 너 빨리 얘기한다고. 지석이 자 뭐고? 우석아 얘기 못하면 다음 주에 그거 낼 거다. 네. 그제? 기억에서 첨가된 음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 갈립에서 첨가된 음은이 뭐고? 아싸 이거 안 될까? 상우 여기 봐. 립. 뭐라고? 립. 뭐야? 음문을 얘기하는데 립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 사람인가? 왜 자음과 모음 같이 얘기하는 거야? 일본 사람이야. 니은이요. 니은이라고 닙이라고 하는데. 그럼 디귿에서 탈락된 의문은 뭘까요? 히읗 탈락. 맞아. 맞는 대답인데 기분 나쁜 건 맞죠. 이거는 기술이다. 예. 배아리는 그러면 뭡니까? 배아리는 보면 배아리는 딱 하나의 음문밖에 안 했지. R에 있는 니을 히읗 중에서 히읗이 탈락했죠, 맞죠? 탈락하고 니은 어디 갔습니까? 니은은 그 뒤로 연댔지. 그러니까 여기는 히읗 탈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기역에 첨가된 의문은 니은이고 디귿에 탈락된 의문은 히읗입니다. 다른 거 맞지? 4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음운 변동 이후에 음운이 달렸다. 기역은 교체 말고 뭐가 발생했습니까? 교체 두 번에다 첨가 한 번이기 때문에 음운이 하나 더 플러스 되겠지. 더하기 1. 디귿은 방금 했지만 히읗이 없었으니까 탈락이니까 빼기 1입니다. 둘 다 달라진 거 맞죠? 5번 니은은 니은으로 인해 디귿은 모음 1로 인해 동화되는 음변동이 났다. 니은은 뭡니까? 그랬지만 니은은 유마잖아. 유마는 무엇으로 인해 음변동이 발생한 겁니까? 니은은 비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겠노? 맞게 하려면 무엇으로 인해는 원인이 이거라는 얘기 맞죠? 이 원인 때문에 요 닙의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바뀐 겁니까? 5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밤늘 아니에요. 밤늘.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밤늘이죠. 그러면 뭡니까? 뭐 때문이고? 비읍이요. 그럼 내가 쌤이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여러분들? 5번에 니은은 쌤이 이거 기억으로 봤다. 그래서 여기 이거 풀 때도 내가 이렇게 했네.
자 그래서 니은은 그러니까 니은으로 인해서 비읍이 미음되기가 맞고 디귿 때문에 디귿이 뭡니까? 지금 우선 디귿에는 동화라고 할 수 있는 의문이 없습니다. 모음이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발생 안 했고 단지 뭐다? 니은이 연대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참고로 얘기하면 모음이로 인해 동화되는 음변동은 구개음 맞죠? 디귿 티읕 자음이 모음이 때문에 지읒이 변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디귿은 구개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5번이 답입니다. 아, 내가 기억이다. 그렇죠. 여기 있어. 맞는 거 맞고. 11번에 여러분들 아주 문제는 규모가 작지만 사실은 이렇게 낸 문제가 가장 음운 변동 문제인데 어려울 수.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냥 맞지. 여기 가지고 있는 배경식만 가지고 푸는 겁니다. 맨손순고. 하지만 11번은 많이 맞췄는데 13번이 거의 많은 학생이 틀렸는데 우선 13번을 보기 위해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12, 13번이 다 왼쪽에 있는 지문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12, 13번 요 지문은 조사를 설명한 지문인데 앞부분은 현대국어의 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문단이 중세국어 시대의 조사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13번 문제는 거기 관련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한편 여기 보고 있나? 다시 한번 좀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문단. 한편 중세국어에도 격조사, 접속조사 그리고 보조사가 활발히 사용됐다. 우선 여러분들 조사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격조사, 보조사가 맞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두 개 얘기하죠. 격조사, 보조사. 격조사 뭡니까? 이 조사가 사용돼서 특별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죠. 조사가 붙는 말에. 그러니까 이 자격은 뭡니까? 뭐 주어, 목적어, 소수 같은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조사는 어떤 기능하는 조사입니까? 특별한 뜻을 다하는 거죠, 맞죠? 뜻,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격조사는 문법적인 어떤 기능, 자격이고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접속조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두 체언을 맞죠? 말 그대로 접속하는, 연결하는 조사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봅시다. 다만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의 끝소리의 종류와 체언의 마지막 모음의 종류에 따라 교체되는 조사의 목소리 더 복잡해졌다. 이거죠. 예컨대 을, 알, 를, 날은 중세국어에 쓰인 조사들인데 이 네 개는 다 목적격 조사죠, 맞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면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면 뭡니까? 받침이 있다는 얘기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면 받침이 없으면이죠. 미안합니다. 를 하고 날 쓰죠. 지금도 뭡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뭡니까? 를을 쓰잖아, 맞지? 그 자음이 뭐다? 을 하고 알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냐 있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 체언의 마지막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알하고 날 아래아가 있는 요 두 개를 쓰고 체언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면 을하고 을을 씁니다. 이거 뭡니까? 모음 조화를 맞죠? 그러니까 중세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지니까 지금은 없는 요 아래아가 있는 알하고 날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의 접속조사는 와, 가가 사용되었는데 현대국어의 와가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나 모음이냐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체언의 끝소리 자음 모음 여부 갖고 와가 그러니까 쓰죠, 맞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구별되지만 중세국어는 뭡니까? 니을 받침 안에서도 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받침이 있으면 맞죠? 여러분들 만약 그러니까 하시려면 받침 뭐 책상 뒤에는 과 니을 받침이 뭐 있노? 니을 받침 가을 과 겨울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면 무조건 과를 씁니다. 근데 뭐다? 중세국어는 뭔가 니을 받침이 있으면 과를 안 쓰고 와를 쓴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니을 받침에서도 와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접속된 여러 개의 체언 중에서 맨 마지막 체언의 뒤에도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오늘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봄가, 여름가, 가을가, 겨울
제일 있다. 이거 맞죠? 법률은 과거를 이렇게 접속사고 이을 수 있지. 그건 뭐냐면 지금 현대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겨울 뒤에는 접속사 안 쓰는데. 근데 중세국은 뭡니까? 사실 이거 보세요. 맨 마지막 체언의 뒤에도 이 접속조사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는 뭐야? 겨울과 이렇게, 겨울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체언 뒤에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 접속조사의 쓰임과 차이입니다. 두 가지죠. 니을 받침 뒤에는 와를 쓴다. 마지막 체언 뒤에도 결합되었다. 한편 중세 국어에 쓰인 보조사 중에는 단독,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뜻을 쓰이는 곧, 옷 같은 조사나 아니면 한정이나 강조할 때는 이건 반침이죠. 반침이 있는 자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조사들도 있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13번 보세요, 분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를 보면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현대어 풀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1번 기억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도 보조사 은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물은이죠, 맞지? 근데 현대 풀이는 물은이잖아. 그럼 이걸 보고 좀 뭐냐? 이거는 이어적기가 됐구나. 이어적기. 그러니까 이어적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뭡니까? 기억. 물은 뭐다? 이거는 뭐다? 원래는 뭐 결정인가? 물하고 은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보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을 통해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 목적격 조사 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디귿이 아다랄 돼 있고 맞죠? 현대어풀이는 아들을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니은가 뭡니까? 지금 표기는 아다랄 돼 있지만 이거죠. 아다랄 이렇게 돼 있지만 맞죠? 이것이 뭡니까? 원래는 달 더하기 알로 봐야겠죠.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학생들이 아마 이 시험 칠 때도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렇게 받겠죠. 지금은 들린데 이때는 다다, 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본 학생한테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봤다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상 그렇게까지 아들이 아예 그 아들의 들의 니을이 맞죠? 원래는 없었는데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변형되어 있는 자 없습니다. 우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뭡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 니은 표기의 아다 랄에서 랄의 니을이 지금 이어졌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게 더 일반적이죠.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달에 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2번 같은 선택지가 많이 쓰는 트릭 중 하나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어졌기를 감안하지 않으면 맞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험치입니다. 뭐냐면 이어졌기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중세국어 표기 문제에 보면 이어졌기를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 이 중세국어 조사하는 요거는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3번 보세요. 디귿은 입시울와 그러니까 디귿을 통해 현대 국어와 달리 니을 받침 아래에서도 접속 조사가 와가 상대해서 말해가지고 이건 아까 방금 했지만 맞죠? 입시울와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 현대국어는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밑에도 있지만 입술과 맞죠? 입술도 과를 쓰잖아, 맞지? 니을 받침이라도. 근데 중세국어는 와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우리가 학자들이 규칙을 이렇게 맞죠? 연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속보상절, 원인 속보, 연구처가 쭉 이걸 다 본 거죠. 다 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세국어는요 뭐냐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총을 자는 모습 봤는데 안 자는데 조는 모습 봤는 건가? 듣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후에 이제 문헌들이 많이 있잖아, 맞지? 그걸 보고 이제 뭡니까? 학자들이 모든 문헌을 다 꼼꼼하게 봤겠죠. 그래서 뭐 훈민정음 창제 후에 벌써 몇백 년 지났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중세국어 이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문헌을 보고 이걸 정리한 거지. 뭐 어떤 지금같이 문법적인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문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경향이 있는 거고 그걸 이렇게 지금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입시율 관대 왜 완입니까?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때는 리을 받침제는 완 쓰는 것이 군데군데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그 당시 일반적인 표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죠? 4번 니엘을 통해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 뒤에도 접속 조사가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그래서 주세 그 똑같은 문장에서 그 뒤에 있죠. 니을 니 외에 현대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봐야 됩니다. 니 외인데 니 외 맞아 뭔가 이게 뭐죠? 너한테 이유를 묻는 거죠. 니 외. 자 주석을 보세요, 여러분들. 전체 문장 봅시다. 입시율과 혀와 음과 니 외 다 교하며 밑에 현대 보면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그러니까 니 외에 해당은 이가제 이가. 자 한번 보세요. 우선 이거죠. 이는 왜 니냐? 이거는 이제 이런 때 배우겠지만 두음 법칙이 맞죠? 아직 적용 안 된 거죠. 이는 니입니다. 그다음 이 와 왜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맞죠. 마지막 요 접속 뭐 마지막 체험 뒤에는 안 붙지만 이 분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와가 보겠죠. 와 맞죠. 와. 그러니까 니 더하기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가지만 중세구는 주교사 가가 있나 없나?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씁니까 이제는? 잠깐만 뭐 쓰겠노?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이 말고 모음 끝나는 말 뒤에는 모음 이를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와 뒤에 이가 붙어서 이게 왜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니와입니다. 니와이.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니와만 있으면 더 알기 쉬운데 이 왜가 붙으니까 맞죠? 더 이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니외 요 형태는 니 더하기 와 더하기 주교사 이인 겁니다. 그래서 니외 이렇게 보인다. 표기가 되었다. 5번은 이거는 뭐가 쉽죠? 미음을 통해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사로 곧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음의 그 한자 뭡니까? 그것도 밑에 있잖아요. 현대풀이 맞죠? 마왕 곧. 그러니까 현대풀이는 마왕만인데 맞죠? 만이라는 조사 쓰는데 이때는 마왕 곧. 그러니까 만 대신 곧이 쓰였죠. 근데 곧은 거기 아까 주문받지만 단독 가능성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현대풀이의 만도 뭡니까? 마왕만 이 만이라는 부르서도 단독의 의미가 있죠. 난 너만 바라봐 할 때 너만 맞죠? 단독이잖아. 그러니까 요 만이라는 보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때 곧이 쓰인 겁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내서도 3점 배점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 가운데 2번 우선은 맞죠? 맞다고 착각하기 쉽고 또 내가 볼 때는 4번 선택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니 왜 이게 맞죠? 이게 단순히 와가 있으면 그런데 왜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맞죠? 그러니까 그만 접촉을 결합되고 확인할 수 없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과 4번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번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쌤이 임의적으로 내가 봤을 때 23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 보니까 맞춘 사람이 많던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지문 볼게요. 지문 보면 이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경제 지문 좋아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경제 지문이 좀 이제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년 전보다 많이 안 나오는 지금 추세인데 그래도 역시 이런 어떤 뭔가 경제 거래나 아니면 어떤 지표 이런 것을 관련된 그런 지문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단. 경제기사를 읽다 보면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빨리 볼게요. 파생상품에서 파생은 어떤 기본적인 것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뜻한다. 문법에도 파생어가 있죠. 단어에서 추론할 수 있듯 파생상품은 석유, 배추 등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이때 파생상품은 거래 방식에 따라서 선물, 옵션, 스왑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문제는 화제는 뭐죠? 파생상품이제. 거기에 대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앞에는 개념. 마지막 문제는 뭡니까? 파생상품은 뭘 얘기했노? 종류죠, 맞죠? 분류했죠, 자연스럽죠. 거래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파생상품의 화제를 개념을 정의하고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각각 이런 보통 이제 이렇게 독서지문에서 분류가 되면 각각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 과정으로 많이 연결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면 선물거래가 선물거래부터 나옵니다. 선물거래는 두 거래 당사자가 특정 상품을 현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물거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죠. 예시. 석유 원유를 예를 들어보자. 거래하는 현 시점에서 석유 원유의 가격이 1배럴당 1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석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수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는 사람이고 매도자가 파는 사람이라고 했죠. 매도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원유 1배럴을 받는 것이 일반적 거래 방식이라면 맞죠? 지금 10만원이니까 10만원 받고 파는 거죠. 맞죠? 주고 선물거래는 뭐다? 원유 매수자가 매도자가 현 시점이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 예를 들면 1년 뒤에 특정 가격, 예를 들면 1배당 7만원, 그러니까 지금은 10만원인데 7만원 약정해서 원유를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1년 뒤에 석유 원유의 가격이 1배럴당 3만원이 되든 15만원이든 매수자와 매도자는 반드시 1배럴당 7만원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다? 선물거래입니다. 알겠죠? 선물거래. 그럼 세 번째 문단.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거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맞죠?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런 거래를 하는가? 그냥 당장 필요한 만큼만 시세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게다가 선물거래는 석유 원유의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도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바로 위험관리, 리스크, 뭐고? 했지? 너 숙제했지? 때문이다. 위험관리. 상호 때문에 까지. 석유 원유는 생산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맞죠? 극심하죠.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부모님 차 타고 다닐 때 한 번씩 부모님 주유소 갈 때마다 맞죠? 뭐 하면서 맞죠? 요즘 또 많이 올랐죠. 지금 1,700원 올랐습니다. 쌤은 차를 몰고 다녀서 한 멀지만 합니다. 원래 저보다 1,600원인데 지금 1,700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석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극심하다. 변동이. 석유 원유 매수자의 입장에서 위험은 뭡니까? 매수자는 뭐다? 위험은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이겠죠. 사는 사람이니까 맞지. 석유는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가격 내릴 때까지 구분을 연결할 수 없죠. 그렇죠. 석유는 뭡니까? 기름은 뭐 난방할 때 혹은 또 공장 같은 데는 기계 돌릴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쌀 때까지 사야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맞지. 난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 석유 원유 매도자는 또 뭐다? 위험은 뭡니까? 너무 하락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까? 파는 입장이니까. 따라서 뭡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의 가격을 설정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할 때 약정하는 이 가격은 뭡니까?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뭔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가격을 맞죠? 서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의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뭐죠? 세 번째 문단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제 맞죠? 리스크 했지. 그다음 네 번째 문단 옵션 이제 아까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유형을 설명합니다. 옵션 역시 선물과 마찬가지로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이다. 이거 같아요. 단 선물과 달리 특정 시점에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거대 당사자에게 부여합니다. 특정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콜 옵션에서는 매수자에게만 이걸 그렇죠. 왜냐면 살 수 있는 권리가 맞죠. 매수자에게만 이 권리가 부여된다. 대신에 그 권리의 대가를 콜 옵션 매도자에게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를 뭐라고 한다?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자, 다시 예를 듭니다. 앞에서 예를 든 석유 원유를 통해 옵션 권리를 다시 알아보자. 원유 매수자는 미래의 특정 시점 역시 특정 가격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배럴당 1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니까 이 1만 원이 뭐겠습니까? 앞에 설명한 것 중에서 뭐겠노? 1만 원. 권리. 어? 네. 옵션 프리미엄이죠, 맞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콜 옵션의 대가죠.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 거래가 아니고 옵션 거래이기 때문에 콜 옵션을 맞죠? 그러니까 이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이죠. 콜 옵션이고 맞죠? 이것은 그래서 뭡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이걸 구입해야 되죠, 맞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배럴당 2만 원은 뭡니까?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앞에서 설명한 그 일반적 의미의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을 갖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1년 뒤에 살펴보니 원유 시세가 1배럴당 5만 원이 됐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얼마에 사기로 했나? 10만 원이죠. 그럼 5만 원 뭡니까? 사나 안 사나? 안 사요. 그냥 사면 더 싸잖아, 맞지? 그래서 뭡니까? 일단 매수한 석유 원유를 옵션 행사 가격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행사해야 할까? 안 하겠죠. 미쳤나 하게. 미리 정해진 옵션 행사 가격보다 시세대로 원유를 매수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리 매도자에게 지불한 1만 원의 옵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 다시 달라고 하면 되겠지? 안 되죠, 맞죠? 이거는 감당해야 될 손해다. 하지만 뭡니까? 1만 원을 손해 보았지만 맞죠? 그래도 10만 원 주고 사면 어디 됩니까? 그럼 얼마 손해입니까? 5만 원 손해인데 만 원 더 있으니까 어차피 옵션 프리미엄은 이걸 뭡니까? 옵션 프리미엄은 콜 옵션을 맞죠?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 이미 낸 거니까 손해 맞죠? 감당하고 그다음 뭡니까? 콜 옵션을 안 한다 하고 5만 원 주고 사야겠죠. 그러면 뭡니까? 만약 콜 옵션을 하면 뭡니까? 11만 지금 배럴당 6만 원씩 손해 보는 거죠. 옵션 프리미엄 합하면. 그런데 만 원만 손해 보면 되겠죠. 오히려 안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의 차이는 뭡니까? 콜 옵션과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추가할 수 있죠. 그러면 선물은 뭐다? 무조건 해야 되죠, 맞죠? 알겠습니까? 선물은 그러니까 그렇게 선물 거래 약정 맺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10만 원 맞죠? 만약 선물 거래했는데 5만 원 약정했는데 10만 원 약정했는데 5만 원이야. 그럼 뭡니까? 나 안 해. 난 이걸 10만 원 주고 안 사고 나 그냥 5만 원 주고 살 거라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어디 되겠노? 잡혀가요. 좀 잡혀가자면 민법상 뭔가 재판을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정했는데 이거 안 지켰다 하면서 그러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스왑은 뭐냐? 스왑은 두 거래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방식이나 미래 특정 시점에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현금 흐름이란 선물이나 옵션처럼 거래 당사자들끼리 특정 시점에 돈을 한 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 그러니까 우선 여기 있는 정해진 대로 얘기하면 싸움 뭡니까? 똑같이 약정을 하는데 선물이나 옵션 거래는 뭡니까?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건데 이거는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대표적인 스왑 거래는 금리 스왑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스왑 중에서 또 대표적인 유형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금리 스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 그 대가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금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아까 선생님 잠깐 아파트가 하면서 얘기했죠. 아까 예를 들어 채무자가 100만 원 빌린 후 1년 뒤에 3만 원을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한다면 금리가 3%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된다. 고정금리는 약정 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돈을 빌렸으면 그 돈 빌려서 갚는 기간 동안 똑같은 금리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변동금리 뭡니까? 시중금리에 연동돼 변합니다. 금리 스왑은 두 거래 당사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줍니다. 은행에서 고정금리 3%로 돈을 빌린 기업과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니은 기업이 있다고 하자. 기업은 향후 금리가 3% 이상 내려갈 것이므로 반대로 니은 기업은 금리가 3% 이상 올라갈 것을 예측할 때 기업과 니은 기업 간의 금리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업은 뭡니까? 돈 빌린 거 갚을 계속 3%로 고정돼 있고 니은은 뭐다? 시중금리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3%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자기는 고정금리 3% 내는 게 손해겠죠. 니은 또 반대의 예측하고 있어. 그래서 둘까마 야 우리 둘이 바꾸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스왑 교환입니다. 금리 스왑 교환. 그래서 마지막 문제 보세요. 이렇게 기업들이 현재와 미래 시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게 되면 금리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관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에 의한 위험 관리죠. 맞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그러면 내가 이 위험을 관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다시 한번 구조화시키면요. 뭡니까? 문단이 5개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1문단에서 맞죠? 뭘 얘기해? 1문단에서 파생 상품이라는 요 화제를 갖고 개념과 유형을 설명했고 그다음 뭡니까? 그 유형을 가지고 이제 유형이 3개 있었지. 하나 뭡니까? 뭐였지? 선물, 프레젠트. 그다음 옵션. 기억이 안 나지. 그다음은 스왑. 이번 기억나면 돼.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2, 3문단 맞죠? 2, 3문단인 거죠. 2문단이 선물의 어떤 개념과 예를 맞죠?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어떤 보충. 그래서 뭔가 이 두 번째 문단의 선물이 성립하는 이유를 맞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옵션은 4, 문단, 수업은 5문단이죠. 비슷합니다, 맞죠? 다 각각 기본적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뒤에 예를 들고 있죠,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시켜봤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한 2명 정도 틀었던데 내 기억에 보니까. 저기서 봅시다. 이렇게 보기 지문 있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좀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보기 보면 보기는 2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문과 관련된 어떤 예를 제시하거나 또한 뭡니까?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제와 유사한 혹은 차이가 있는 어떤 다른 화제를 제시해서 비교대조하는 거죠, 맞죠? 이거는 뭡니까? 앞에 것 전자죠. 예를 제시해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이 보기 지문 있을 때 이 보기 지문이 특히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수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어떤 예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냐면 이 지문의 이 내용에서 어디에 해당 어느 것과 맞죠 연관되는 예인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읽고 난 뒤에 내가 지문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알겠죠. 보기 보세요. 배추 유통업자인 A씨는 배추 출하 시점인 6개월 뒤에 배추량이 급등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급등하면 좋은 거 아이가? 이 사람 유통업자죠, 맞죠? 유통업자는 생산업자가 아니고 생산업자가 좋겠지. 유통업자는 뭡니까? 유통업자는 이제 생산업자한테 사갖고 시장이나 소비자에 팔아야 되니까 맞죠? 그때 비싸면 안 되겠지. 걱정하고 있다. A씨는 웰빙 열풍에 따른 김장 수요의 증가로 김장철 배추 가격이 포기당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포기 3,000원. A씨는 배추 생산업자인 B씨를 찾아가서 옵션 프리미엄을 포기당 500원. 자, 옵션 프리미엄 이거는 우선 뭡니까? 이건 옵션보다 우선 관련이 있죠. 옵션 포기당 500원. 옵션 행사 가격을 포기당 2,000원. 해서 콜 옵션 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우선 옵션 계약과 관련된 예구나 알 수 있죠. A씨와 다르게 6개월 뒤 배추를 급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던 B씨는 A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니까 A씨는 생산업자 B씨는 뭡니까? 배추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오케이 2,000원 적어도 2,000원 한 포기당 2,000원은 받겠다면서 먼저 수락했습니다. 이 둘의 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1과 그림 2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우선 판단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 다른 거 보니까 보기 지문은 요 중에서 뭡니까? 네 번째 문단, 옵션을 설명하는 네 번째 문단과 직접적 관계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요 선택지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네 번째 문단을 먼저 주로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알겠지만 맞지?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알겠지만 근데 만약 어떤 학생은 이거 보고 뭡니까? 4문단이 아닌 이런 데 가서 먼저 하면 그건 의미 뭡니까? 그거는 실패한 거죠. 1번 선택지 그림 1은 콜 옵션 매수자인 A씨의 손익구조, 그림 2는 콜 옵션 매도자인 B씨의 손익구조가 다 되어있죠. 여러분들 그림 1과 그림 2가 우선 각각 누구 건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보면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매수자. 맞죠? 매수자겠죠. 매수자는 왜냐하면 아니지. 그러니까 매수자가 지금 뭡니까? 3,000원에 콜옵션 아니다. 옵션 행사가 2,000원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2,000원 만약 그러니까 2,000원에 한 폭이 사겨졌으니까 만약 배추값이 오르면 뭡니까? 그만큼 이익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림 1이 뭡니까? 매수자 A의 먼저 손익 구조고 그림 2는 뭐다? 만약 가격이 올라가면 뭐다? 그러면 이 매도자 B는 생산업자는 뭐다? A한테 파는 것보다 딴 데 가서 그냥 파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그림 1은 매수자인 A씨, 그림 2는 매도자 B씨 손익구조다. 2번 배추 출하 시점에 배추 시장 가격이 포기당 3,500원이라면 A씨는 콜옵션 행사에 포기당 1,5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만약 배추 가격이 3,500원이면 지금 콜옵션 계약 때 포기당 2,000원이었죠. 그러니까 옵션 행사 가격이 2,000원이라는 건 뭡니까? 2,000원 포기당 2,000원씩 사고 팔기로 약속한 거지. 그러면 3,500원이면 2,000원이니까 1,500원 이익이다. A씨는 맞나? 아니요. 맞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그거는 옵션 프리미엄의 개념이나 옵션 프리미엄을 놓친 거죠. 맞죠? 옵션 프리미엄도 뭡니까? A씨가 지불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해서 뭡니까? 이익을 따져야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익 얼마입니까? 1,500원 아니고 1,000원이죠. 500원 빼야 됩니다. 옵션 프리미엄 줬잖아.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어려우면 맞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안다면 3번 배추 출하 시점에 배추의 시장 가격이 포기당 1,000원이라면 A씨는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B씨는 옵션 행사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의 배추를 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맞죠? 여러분들 1,000원이면 뭡니까? 여러분들 1,000원이면 A씨는 1,000원이면 지금 옵션 행사 가격이 2,000원인데 1,000원이면 하겠나? 안 하겠죠? 그냥 이 콜옵션 안 하고 맞지? 그냥 사는 게 더 낫겠죠. 왜냐면 옵션 프리미엄 빼도 500원 남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3번은 맞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옵션은 뭐다? 선물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옵션은 뭐고 옵션 프리미엄 지불하고 옵션을 할지 안 할지 그 콜옵션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맞지? 4번 배추 추가 시점에 배추 시장 가격이 포기당 3,000원이라면 A씨는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고 이로 인해 B씨는 배추를 시장할 때도 포기당 500원 손해를 받는다. 이건 뭡니까? B씨 입장에서는 맞지? 자기가 받는 게 포기당 그 옵션 행사 가격 더하기 프리미엄이니까 2,500원이니까 맞죠? 그런데 500원 손해겠죠. 왜냐면 그냥 시장에서 팔면 3,000원 받으니까. B씨는 손해인 겁니다. 맞지? 5번 배추 추가 시점에 배추 시장 가격이 포기당 2,500원이라면 A씨가 콜 옵션을 행사해 옵션 행사 가격에 배추를 구입하는 것과 시장에서 배추를 구입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알겠지만 이 행사 가격 2,000원 더하기 프리미엄 500원입니다. 2,500원. 좀 이때는 여러분 A씨가 행사하겠나 안 하겠나? 해요. 하는 게 편한가?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거래처 아니에요. 거래처. 거래처 아니에요. 뭐가? BC요. 집에 가다가 애들한테 맞는 거 아닌가? 수능 지체시켰다고. 예. 서 벼르고 있네 지금. 가방에 망치 넣었던데 망치.
수고 많으셨습니다.